국민의 폐는 제가 지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폐의사의 진행을 맡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 2만 번 이상 움직이는 폐. 폐는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는 만큼 건강할 때부터 미리미리 지켜야 하는데요. 가벼운 기침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폐질환까지 호흡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민폐의사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암의 종류. 폐암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폐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폐암의 병기. 결국 환자분들께 당신께서 폐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폐암이 몇 기냐고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암의 치료 방법. 폐암으로 진단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는지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폐에 있는 정상세포가 암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모양, 형태, 연관된 원래 세포를 바탕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폐암 중에 이제 80%에서 85%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세포 폐암이 아닌 모든 폐암을 비소세포 폐암이라 부릅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평평상피 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평평세포암은 이제 흡연과 관련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남성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남성 폐암에서 약 한 60% 정도, 여성 폐암에서는 약 한 25% 정도를 평평상피 세포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암은 이제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과거에는 평평세포암보다는 적었으나 현재는 이제 가장 폐암 중에 많습니다. 특이하게도 여성 폐암 환자 중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폐의 말초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직형으로 보다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대세포암의 경우에는 약 폐암의 한 4% 정도에서 발견되는 매우 드문 폐암 중의 하나이며 이름 그대로 폐암의 세포가 대체적으로 크기가 크고 이것들이 빠르게 증식하고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조직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약 폐암의 25%에서 발생하고 진단 당시부터 이제 림프관이나 혈액순환을 통해 반대편 폐 쪽이나 혹은 다른 임프절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는 상태가 매우 많은 암입니다. 소세포 폐암은 다른 암과 달리 비교적 급속하게 성장하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매우 빠르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암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97년도에는 평평상피 세포암이 44%로 가장 높았으나 2007년도에는 이렇게 선암이 역전을 했고 지금 2018년도에는 무려 선암이 48% 정도로 이제 선암이 가장 많은 암이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병기, 환자가 병이 얼마나 진행된지 단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폐암의 병기를 정하는 기준은 우선 폐에 있는 원발 종양의 크기나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종양병기인 T병기를 분류하게 되고 그리고 원발성 폐암으로 시작되어서 가슴 주변에 퍼져 있는 림프절 N병기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 말고 좀 더 멀리 머리나 뼈 등의 다른 장기에 위치한 장기의 암이 폐급된 정도를 N병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T, N, M 병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기부터 4기까지 암을 나누게 합니다. 이러한 병기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고 현재 사용되는 병기는 이제 8차 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에는 종양의 크기를 반영하는 T 그리고 림프선 N
원격전이 M을 이용한 TNM 병기를 분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소세포 폐암은 이제 제한기인 LD와 확장병기 ED, 이러한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같은 이제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을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병의 발생이나 진행, 치료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치료를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오직 수술을 잘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즉, 비소세포 폐암은 수술할 수 있는 병기에 진단이 되면은 수술을 먼저 하게 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 또는 후에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고, 아예 이제 병이 많이 진행이 돼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암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소세포 폐암은 성장이 빠르고 일찍 전이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제 항암화학 치료의 반응이 매우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항암화학 치료가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의 병기는 암 부위가 방사선 치료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변이 작아서 방사선 부위를 포함할 수 있으면은 제한 병기인 LD, 그리고 조사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확장기인 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물론 이제 소세포 폐암도 매우 예후가 나쁘지만은 확장기보다 이제 제한기가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세포 폐암도 이제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폐암의 치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수술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전신의 폐암 세포를 목표로 하는 약물 치료로 나누고, 이러한 약물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이제 병기에 따른 일반적 치료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병기 1기, 2기, 3기 중 일부는 이제 완치적 목적으로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이제 임상적 병기가 아니라 확정된 병기, 병리적 병기를 기준으로 해서 2기 이상이라면은 보조 항암 화학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예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다만 환자가 폐암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이기 때문에 환자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저에 있는 심장, 폐질환이 많아 수술을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수술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된 임상적인 병기 3기 A와 3기 B의 경우에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치료는 이제 환자에 따라, 병소의 위치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기의 경우에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가 주를 이루게 되고, 이제 간혹 이제 환자의 증상 완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도 하게 됩니다. 최근엔 하지만 이러한 4기의 항암 치료에 있어서 표적 치료제나 면역 관문 억제제가 도입됨으로써 환자 맞춤형 치료로 보다 나은 결과를 최근에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앞서처럼 이제 항암 화학 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법입니다. 왜냐하면 소세포 폐암은 매우 빨리 자라고 전신으로 쉽게 퍼져 대개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우선 초기에는 이러한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제 확장병기라면은 이러한 방사선을 전신에 쬐일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 화학 치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이제 환자의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병이 조절이 잘 된다면은 뇌 역시 소세포 폐암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생길 수 있는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뇌 방사선 치료도 시행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암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폐암 수술을 위해서는 이제 폐를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을 박리하고 이러한 수술한 부위에서 혈액이나 체액 그리고
이제 공기가 새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폐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관을 꼽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새는 것도 줄어들고 나오는 배액도 줄어들면은 관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폐암의 흉관경 수술을 했을 때는 한 1에서 5일 정도면은 이런 흉관을 제거할 수 있고, 흉관을 제거하고 하루 이틀 후에 이제 퇴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암의 수술을 받은 후에 한 1주나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거의 수술 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여기 오른쪽 폐는 이렇게 위, 중간, 아래로 3개의 옆으로 구별되어 있고, 왼쪽은 위, 아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폐암 수술은 이제 수술하여 절제하는 폐의 범위에 따라서 수술 시간, 난이도, 합병증 등이 결정됩니다. 당연히 작게 자를수록 이제 부작용은 적겠지만 대신 전이나 재발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맞게 수술 방법들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폐를 가장 작게 절제하는 경우를 쐐기 절제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인 구획을 절제하는 것을 구획 절제술, 그리고 아예 더 큰 범위인 폐엽을 절제하는 경우, 그리고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를 전폐 절제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병기를 설명했을 때 림프절, 임파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림프절은 혈관처럼 몸 안에 전체 림프관이라는 림프액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림프관과 림프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급성염증과 같이 림프절이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을 걸러내고 제거할 때 림프절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임파선이 부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암세포 역시 근데 이러한 림프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한 림프절의 자리를 잡아서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어서 암이 진단된 경우 이러한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이러한 림프절의 전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병기 설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신의 혈관 주변으로 림프절들이 위치되어 있고, 특히 가슴에는 이렇게 기관지 주변으로 수많은 림프절들이 정상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할 때 가능하면은 이러한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 전이된 림프절들이 자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치료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전이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환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병기를 진단해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여 시기에 따라서 항암 화학 치료를 분류해 보면, 이제 보조 화학 요법은 국소적인 종양을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안에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이 재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항암 화학 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 화학 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폐를 절제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를 가급적 많이 줄여서 수술을 쉽게 하고 환자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러한 선행 화학 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론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 요법을 하기 전에도 이제 이러한 화학 요법을 통해서 암 사이즈를 줄이고 시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은 이러한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항암 화학 요법이 가지는 전신적 효과 외에도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한 부스터 역할 효과도 같이 사용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가장 오래된 방법인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특정한 부분에만 작용하여 이제 암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이용하여 암세포들을 사멸시키는 면역 항암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4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치료를 할지, 고령의 환자에서 꼭 치료를 해야 할지, 그리고 수술한 후에 내 폐암 경기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치료는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폐암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예후가 나쁜 병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환자에게 보호자가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과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받는 치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항암화학 치료는 짧게는 매주 혹은 2주나 3주 간격으로 항암 주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적 치료제, 먹는 항암제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길게 4주나 8주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이제 이 환자의 상태가 조금 안정된다면은 12주마다 약을 타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짧게는 한 번이나 10번 혹은 길게는 30번이 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결국 이제 매일 평일마다 병원에 와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혹은 입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에 숙소를 구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 대략 6주나 길게는 8주 이상 머물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 치료는 이제 그보다 좀 짧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추적 관찰은 짧게 2개월이나 6개월, 추후에는 이제 12개월 정도로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재발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다 보게 되면은 과연 내가 연고지 근처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나을지, 혹은 서울이나 특히 뭐 빅5를 찾아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단이 되고 나서 수술까지 이제 지연되는 것이 생존율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폐암 치료를 받은 이제 1,500명 중 800여 명은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수술을 받았고, 이제 남은 700여 명은 한 달 이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1년 생존율과 그리고 이제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봤을 때 수술이 지연된 경우, 수술이 한 달 이상 지연된 경우가 약 1.15배, 약 1.16배 정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치료가 지연되는 것은 폐암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되고, 이제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제 논문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병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속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8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자주 이제 폐암이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치료를 해야 되냐고,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크게 결과는 비슷하지 않겠냐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연구인데, 80세 이상의 폐암이 진단된 환자들 중에서 대상으로 진단된 환자의 연구입니다. 이제 이 4분의 3은 수술을 받았고 4분의 1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전체의 생존율을 보면은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대략 56개월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는 대략 한 35개월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한 3년 뒤의 생존율을 봤을 때는 대략 60% 정도가 생존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술 전에는 이제 분명히 이기라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수술도 잘 받았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3기라고 하면서, 내가 근데 듣기로는 3기는 사실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설마 오지는 아니냐고, 그리고 나는 2기라고 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안 할 줄 알았는데 수술 후에도 항암 방사선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며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이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수술 전 병기를 판정할 때 펫CT를 찍고
MRI를 촬영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병기를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임파선의 전이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100% 완벽한 병기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제 암이라는 것이 진행 과정의 특성을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실제로 영상 검사의 특성상 100% 정확하게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원발의 암뿐만 아니라 주변 림프절을 모두 하나하나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거한 것을 현미경으로 보기 때문에 수술 전의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미세전이까지 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들었던 수술 전의 병기와 수술 후의 병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술 전의 임상 병기고, 여기는 수술 후의 병리적 최종 병기인데, 임상 병기가 1기였을 때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는 76%에 불과했고, 1기 B의 경우에도 50%밖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기 B는 이제 48% 정도, 3기 A는 33%밖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제 다시 한번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임상의사가 보았을 때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한 것이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러한 기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후에 이제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병행되기 때문에 생존율의 차이는 크게 크지 않아서 수술을 한 게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제 술전 병기와 최종 병기는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알아보면서 임상시험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빅5에 가면은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의약품을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나 연구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제의 개발과 연구는 현재 신약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고, 이러한 신약 임상 시험에 참여하게 됐을 때 약을 그것도 무료로 미리 신약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아직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연고지의 대학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준 치료에 비해서 환자에게 해야 되는 검사나 외래를 방문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시험이 폐암 환자 본인과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 나이가 좀 비교적 젊거나 체력이 좋거나 최신의 치료나 이제 내가 이런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상시험이 신약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역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편안한 호흡을 지켜드릴 이제 민폐의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